영하 30도의 설산에서 9명의 등반가는 밖이 아니라 텐트 안쪽에서 미친 듯이 천을 찌렀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눈속을 달렸고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959년 2월 러시아 우랄 산맥 깊은 곳,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죽음이 시작됩니다. 희생자는 9명, 모두 20대 초반의 등산 동호회 대학생들. 하지만 그들은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극한 환경 생존 훈련을 받은 숙련된 등반가들이었죠. 그러나 3주 후 그들을 찾기 위해 출동한 구조대는 차라리 찾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그런 광경과 마주합니다. 텐트는 안에서 찢겨 있었고 신발과 외투는 텐트 안에 그대로. 하지만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맨발과 속옷 차림으로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9년 1월 27일 우랄 공과대학 등반 동호회 학생 9명이 겨울 등반을 떠납니다. 리더는 이고르 디아틀로프 23세, 이미 여러 차례 설산 등반 경험이 있는 신뢰받는 리더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훗날 이 사건의 대명사가 됩니다. 팀원 중에는 의대생, 공학도, 물리학 전공자, 모두 똑똑하고 냉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농담을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두세요. 그들은 공포에 쫓기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디아틀로프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1월 31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완벽하다. 팀의 사기도 높고 모두 건강하다. 정상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2월 1일 밤, 그날 밤 이후로 그 누구도 일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2월 20일 예정된 귀환일을 일주일 넘긴 시점, 가족들의 요청으로 대규모 수색이 시작됩니다.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투입됐고 심지어 군용 헬리콥터까지 동원됩니다. 2월 26일 수색대는 드디어 텐트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조난사고에서 미스터리로 바뀝니다. 텐트는 절반쯤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출입구가 아닌 옆면이 찢어져 있었다는 것. 그것도 안에서부터 말이죠. 텐트 안에는 신발, 외투, 심지어 음식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아주 급하게 빠져나간 흔적만 있었죠. 그리고 발자국. 텐트에서 1.5km 떨어진 숲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이어진 발자국들. 질서정연하다고요? 네, 그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피해 이동하는 것처럼요. 첫 시신은 숲 입구에서 발견됩니다. 유리 크리보니센코와 유리 도로센코, 둘 다 속옷 차린 맨발. 근처에는 모닥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 다음 날 텐트와 숲 사이에서 세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됩니다. 그중 한 명이 리더 이고르 디아트로프였습니다. 그는 텐트로 돌아가려던 중 얼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에서 맨발로 돌아가려 했던 그 절박함을.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5월 눈이 녹으면서 나머지 4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깊은 계곡 아래 4m 깊이의 눈 속에 묻혀 있었죠. 이들의 상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류드밀라 두빈이나 갈비뼈 골절, 내부 출혈. 하지만 외부 상처는 없습니다. 알렉산더 졸로타로프, 두개골 골절. 역시 외부 타격 흔적 없음. 검시관의 말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을 가하려면 자동차 충돌 사고 수준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부에는 타박상조차 없다. 그리고 류드밀라는 혀가 없었습니다. 눈도 혀도 입술 일부도 모두 사라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동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난사고 아닐까? 극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닐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방사능. 일부 희생자의 옷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1959년입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27년 후의 일이고 일반인이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대학생 등반가의 옷에서 방사능이 나왔을까요?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 조난 사고가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를 목격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가설은 끝없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 군사실험. 1959년 냉전시대, 소련은 비밀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아틀로프 팀이 있던 지역은 군사시설과 불과 50km 거리였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하늘에서 오렌지색 빛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미사일 실험? 화학무기 테스트? 외상 없는 내부 골절. 이것은 압력 충격파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강력한 폭발이 가까이서 일어나면 피부는 멀쩡해도 내부 장기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 정부는 사건 직후 이 지역을 3년간 폐쇄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숨길 게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만약 군사 실험이었다면 왜 이들은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폭발이나 공격을 피한다면 뛰어야 정상 아닐까요? 두 번째 가설. 2020년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카르만 소용돌이 이론. 특정 기상 조건에서 산 뒤쪽에 강력한 와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와류는 초음파급 저주파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 공황, 심장 두근거림, 죽음의 공포. 이 이론에 따르면 그들은 이유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텐트를 찍고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연구팀은 당시 기상 데이터를 재분석해 그날 밤 카르만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작은 눈사태가 텐트를 덮쳤고 내부 골절은 그때 생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방사능은? 혀와 눈이 사라진 것은? 과학은 일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가설. 아마 가장 오싹한 가설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봤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을 등반했던 다른 그룹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밝은 빛을 봤다. 원형이었고 천천히 움직였다. 별이 아니었다. 확실하다. 현지 만시족 원주민들은 그 산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죽음의 산. 전설에 따르면 밤에 산에 가면 산의 수호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UFO? 미확인 생명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설명 불가능한 내부 골절, 질서정연한 발자국.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마주했다면? 그래서 천천히, 침착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걸었다면? 그날 밤 텐트 안에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직후 소련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사 종결, 지역 폐쇄, 모든 자료는 기밀 처리. 공식 결론은 단 한 줄. 알 수 없는 자연현상에 의한 사고. 알 수 없는 자연현상? 참 편리한 표현이죠. 2019년 60주년을 맞아 러시아 정부는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 눈사태. 정말? 눈사태라고? 눈사태가 일어나기엔 경사가 너무 완만했습니다. 눈사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발자국이 질서정연했다는 것. 눈사태에서 도망친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까요? 이들은 출발 전 마지막 사진에서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걸. 6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산에는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그곳을 찾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숙련된 등반가 9명이 동시에 같은 판단 착오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을 믿으십니까? 군사실험 사고, 자연현상, 미확인 존재 목격,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진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